자, 고전소설 최척전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척전을 가지고 2시간 동안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은 온라인 수업 중에 최척전에 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척전은 소설의 종류로 말했을 때는 군담소설에 해당합니다. 군담소설은 문학 주인공의 군사적 활약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소설을 통틀어 이르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군담 소설로는 임진록이라든가 유충렬전이라든가 조홍전이라든가 하는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작가 소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0쪽에 왼쪽의 날개에 작가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작가 소개는 자세하게 하지는 않고요. 이 사람이 벼슬에서 쫓겨나서 남원의 은거 생활을 하는 중에 이 최척전을 창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의 배경도 현실적인 그 공간 배경으로 남원이 등장하게 되죠. 자, 본문 내용을 들어가면서 보도록 하죠. 자, 간략한 앞부분 줄거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공간인 현실적인 공간이 남원이 등장을 합니다. 남원 사람인 최척은 아버지의 친구인 정생원 집으로 공부를 하러 다니다가 심씨의 딸 오경에게서 구애의 쪽지를 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보면은 오경이라고 하는 처자가 최척에게 편지를 먼저 쓰는 걸로 등장을 하는 거에서 봤을 때 오경이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척이 외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의병으로 나가게 되자 이 사람이 이제 이별을 하게 되고요. 그러자 집안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결혼을 갖다가 시키려고 하지만 자신의 의지대로 끝까지 기다렸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런 면에서 오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격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때 마침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고전소설에서 등장하는 우연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괄호로 묶어놓고 여러분이 필기를 한다면 이 우연성 부분을 필기하도록 하세요. 고전소설의 그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우연성이라는 거 잘 알고 있죠? 우연적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우연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현대 소설에서는 필연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최척은 의병으로 나가 있을 때 명나라 군대와 접촉한 경험이 있어서 중국말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자기 가족이 얼마나 힘든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설명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전쟁의 비극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중국에 가서 따라가서 숨어 살고 싶다 이렇게 되죠. 그러자 굉장히 좀 불쌍하게 여겼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누구다. 나는 여유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먹고 살만한데 나한테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말로 하면 지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알아주는 그런 친구가 필요하니까 같이 가서 살도록 하자 해서 최척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최척이라고 하는 인물에 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최척은 용모도 빼어나고 생각도 주도면밀하고 굉장히 꼼꼼하다는 얘기죠. 말타기도 잘하고 활쏘기도 잘하고 또 문장도 잘했대요. 말하자면은 문과 무에 다 능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재주가 뛰어난 인물을 위에서 말한 대로 제자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전 소설에서 그 주인공들의 전형적인 인물, 굉장히 능력도 뛰어나고 다방면에 그 재주가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인물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독자들이 읽으면서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직접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설명해 주니까 여기에서 말한 대로 직접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격 같은 거 이제 얘기하는 낱말뜻은 이제 책에 나오는 걸 참고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여유문은 이런 최척을 매우 아껴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잠을 잘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이제 가깝게 지냈다는 뜻이 되겠죠. 여유문은 이제 이 최척을 데리고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그 공간 배경이 여기 요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의 어느 지역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지금까지는 이제 최척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최척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최척의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최척 일가가 이제 섬진강에 이르렀을 때 최척의 부친과 장모가 늙고 병들었다. 여기 섬진강도 역시 이제 배경으로서 조선에서의 그 공간 배경을 나타내는 거죠. 감시가 허술해졌을 때를 타가지고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다가 연곡사라고 하는 절을 갔다가 가게 되는데 역시 여기서도 우연성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어느 절에 갔는데 또 우연히 아기 울음소리가 이제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씨가 울면서 최숙에게 또 말을 합니다. 어떤 아이의 울음소리가 이렇게 우리 아이랑 비슷할까요? 최숙이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과연 몽석이었다. 손자였죠. 역시 고전소설의 특징인 우연성이 이 앞에서도 말하게 되고 이제 영국사에 간 것도 우연적인 거고 거기에서 손자를 찾게 되는 것도 우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고전소설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어디서 데려왔어? 라고 이제 물었더니 승려가 대답을 해줍니다. 제가 길가의 시체더미 속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겨서 거두었습니다. 우연히 그 아이를 거두어 왔는데 그 사람이 또 하필이면 이 사람의 손자가 됐던 거죠. 역시 이것도 우연성이 드러난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체더미 속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거에서는 또 전쟁의 어떤 참혹함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찌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하늘이 도왔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한자말로 뭐라고 하냐면 천우신조라는 말을 하죠. 요거 천우신조라는 단어 정도는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최석은 이제 손자를 찾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중에서 누구의 행적이 나오죠? 오경의 행적을 갖다 이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아내인 오경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은 외적 도누라는 사람한테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잡혀 있었지만 조력자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살생을 하지 않는, 생물을 죽이지 않는 그런 신자였었어요. 그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제 전쟁터에 나오게 된 것은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뭐 괄호에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전쟁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도누는 굉장히 그 총명한 영옥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 안심시키려고 굉장히 그 대접을 잘해 주었었죠. 그렇지만 오경은 자꾸 자살할 생각으로 배에서 빠져나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다 잃었던 그런 원통함 때문에 그 자살을 하려고 했었어요. 어느 날 밤 오경의 꿈에 장육불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육불이라고 표현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요. 22쪽의 왼쪽에 제일 아래쪽 부분에 보면은 높이가 1장 6척이 되는 불상이다라고 나옵니다. 어쨌든 그 꿈에 부처가 나와서 말을 하는 거죠. 어떤 말을 하냐면 죽어서는 안 된다.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자, 선생님이 여기 빨간색으로 해놨는데요. 여러분들도 책에다 표시해 놓도록 하세요. 지금 22쪽 아랫부분 보고 있습니다. 죽어서는 안 된다.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가족들과 재회할 것을 암시해주는 부분이고 이거는 복선구시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복선이란 말 꼭 써주기 바라고요.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임을 꿈속 인물을 통해서 작가가 직접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꾸고 오경이 이제 꿈에서 이제 깨어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에는 가족들의 어떤 뭐 생사를 알 수 없는 가족들 때문에 절망에 빠져서 죽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런 그 꿈에서 예언을 듣고서 태도가 바뀌게 되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누를 따라서 이제 가게 되는데 도누의 집은 나고야에 있었다. 요건 이제 공간적 배경이 일본이죠. 지금 배경이 처음에 남원에서 시작했다가 중국도 갔다가 지금 일본까지 오게 됩니다. 오경을 집에 살게 하되 아내와 딸이 있는 내실에는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요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오경이 남자인 줄 알고 있었던 거야. 지금 오경은 그 남장을 하고 신분을 갖다 숨기고 살고 있었던 거죠. 신분만 숨겼던 것이 아니라 이런 말까지 하죠. 저는 원래 체격이 왜소하고 병이 많은 약골이라서 조선에 있을 적에도 남자들이 하는 일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도누는 남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의 남자들이 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도 약하다고 했으니까 퍽 불쌍하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불쌍하게 여겨가지고서 따로 이름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장사하러 나갈 때마다 중국의 복건성과 절강성 일대를 같이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이렇게 장사하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오경이 나중에 최척을 바다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경은 도누를 만나서 또 이제 바다를 갈 기회가 생기게 된 거죠. 다시 최척의 행적을 보겠습니다. 최척은 요흥에 머물며 여유문과 의영지를 매겼습니다. 여유문이 최척을 퍽 마음에 들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누이 동생을 최척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 할 정도였었습니다. 하지만 최척은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가족이 외적의 침탈을 입어서 지금껏 아버지와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몰라서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때 혼인해서 나 혼자 편히 살 수는 없다라고 거절을 하게 되죠. 이 괄호 안에 묶은 부분은 가족에 대한 걱정, 오경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최척은 부부간의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유문도 최척의 생각을 이제 듣고 더 이상 이제 강요를 하진 않았어요. 그해 겨울 여유문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제 최척의 그 조력자라고 할 수 있는 여유문이 세상을 떠나자 최척은 의지할 곳이 이제 없게 되고 그래서 이제 떠돌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디를 떠돌게 됐냐면 양자강과 회수와 그 다음에 용문과 우혈과 원수, 상수, 동정호, 악영루, 고소대라는데 그런 데를 떠돌게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 속을 떠돌아서 여기저기 거닐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 뭐 산에서 응가하면서 선약을 만들고 뭐 신선이 되는 술법을 들었다는 말을 술법을 지녔다는 말을 듣고서 총나라 땅으로 들어가서 술법을 배우리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그 술법을 배운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신선이 되고 싶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겠죠. 이때 송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역시 송우라고 하는 또 새로운 조력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호는 학천이고 집은 항주고 경전과 역사에 해박하고 또 공을 세워 명성 떨치는 일을 좋아하진 않았고 저수를 업으로 삼았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의기가 있고 베풀기조한 이런 사람이다 이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을 세워 명성을 떨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입신양명이라고 해서 이제 몸을 세워 이름을 떨친다 그래서 이제 벼슬길에 나와서 출세한다는 것을 뜻하는 말로 많이 쓰이는 말이죠. 최척과는 서로 직이라고 인정하는 사이였는데 자, 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문을 설명할 때도 나왔던 말이죠. 서로를 알아주는 그런 사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최척이 촉당으로 가려고 하자 술을 들고 찾아와서 말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친근하게 부르면서 이제 요거는 이제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제 부분이 되는 거겠죠.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들 그렇게 늙지 않으면서 오래 살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뭐하러 그런 괴로움을 겪으려고 한단 말인가. 무슨 고생을 하려고 한단 말인가. 차라리 나와 같이 배 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면서 장사배를 타자고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제안 때문에 또 최척이 나중에 바다에서 오경과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겠죠. 최척이 홀연 깨닫고 그랬습니다. 최척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신선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속세를 떠내려던 생각 이제 버리고 이제 다시 이제 송우와 함께 길을 떠나서 장사배를 타게 되는 거죠. 경자년 봄이었다.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제 송우를 따라서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갑니까? 안남이라고 하는, 안남은 지금의 베트남을 말하는데 이제 공간적 배경이 동남아시아로 확장이 되죠. 우선 맨 처음에 우리나라 땅 남원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여러 지명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일본의 나고야도 나왔었는데 이제 베트남 지역까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공간적 배경이 점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느 4월 달인데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물빛은 비단처럼 고왔고 뭐 사방이 고요해갖고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랬는데 굉장히 사실적으로 배경 묘사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뱃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시간적인 배경이 이제 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간간히 물새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어떻게 보면 구슬픈 밤이 되었습니다. 최척은 선창에 기대서 자기 신세를 생각하다가 이제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겠죠. 그러다가 퉁소를 꺼내서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슬픈 곡조의 노래를 한 곡 불러 가슴속에 맺힌 슬픔과 원망을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최척의 퉁소소리, 자, 퉁소소리 동그랗게 밑줄 쳐보시고요. 요거 퉁소소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그 슬픈 곡조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에서는 인물의 심리가 반영됐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최척과 오경이 만나게 된 하나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거, 그거를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을 띠고 구름과 안개도 수심에 잠긴 듯 했다 그랬는데 절대로 바다와 하늘이 슬퍼할 리는 없겠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퉁소를 불었더니 일본 배에서 연불하던 소리가 뚝 그쳤어요. 아마 최척의 퉁소 소리를 듣고서 연불하던 소리가 딱 그쳤어. 반응을 뭔가 한 거예요. 그죠? 그러더니 분명히 일본 배였는데 조선말로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이거는 과거에 최척이 퉁소를 불고 오경이 시를 짓고 했었던 그 시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시의 내용이 나옵니다. 시의 내용이 자세하게 뭐 알 것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역시 이것도 앞에 나오는 퉁소 소리와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 읊는 소리가 그치더니 한숨소리, 쯧쯧 혀 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죠? 최척은 시 읊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퉁소를 땅에 떨어뜨리고 죽은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행동을 통해서 심리를 나타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퉁소를 뚝 떨어뜨리고 멍하니 있는 거 너무너무 놀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 그래 라고 주변에 물었는데도 이 사람은 여러 번 묻자 비로소 그때서야 말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목이 막혀서 말을 하지 못해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웠다 이거죠. 인물의 심리, 최척의 그 지금 심리 상태가 너무너무 충격받았고 놀랐어요. 왜 충격과 놀라움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 시가 어떤 시인지, 이 나의 퉁소 소리가 어떤 노래 소리인지 이 두 사람만 알고 있는 부분인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놀라게 되는 거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최척이 그 내용을 설명하게 됩니다. 저건 내 아내가 지은 시일세. 우리 부부 말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야. 그 얘기는 일본배에서 나오던 소리는 오경이라는 거죠. 게다가 방금 시를 읊던 소리도 아내 목소리와 흡사해. 혹 아내가 저 배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말이야. 그러니까 최척이 그렇게 놀라웠던, 충격받고 놀랐던 이유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자기 일가가 그동안 외적에게 당했던 일의 전말을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 중국 사람들한테 정유재란 때문에 있었던 그런 힘든 가족의 상황을 모두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고 희한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또 두홍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용감한 자였다. 젊고 용감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성격을 직접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밑에 표현을 보세요. 두홍은 최척의 말을 듣더니 의기 넘치는 표정이 되어서 주먹으로 노를 치고 분연히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이제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 사람이구나라고 짐작하게 해주는 것은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젊고 용감한 자였다라고 말한 것은 직접 제시가 되는 거고 분연히 일어나면서 이렇게 성급하게 말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좀 성급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짐작하게 해주는 부분은 성격을 간접 제시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성우가 두홍을 말리면서 말을 하죠. 이 야심한 시각에 소란을 일으켰다가는 난리가 날지도 모르니 내일 아침에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또 역시 또 이제 성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참 침착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어쨌거나 지금 굉장히 이제 깊은 밤이고 최척은 앉은 채로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굉장히 초조하고 긴장된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겠죠. 이윽고 해가 떠올랐다. 최척은 즉시 해안으로 내려가 일본 배 앞으로 다가가서 조선말로 물었습니다. 간밤에 시를 읊던 사람은 분명히 조선 사람이었소. 나 역시 조선 사람인데 한번 만나볼 수 있다면 그 기쁨이 타국을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나라 사람 비슷한 일을 보고 기뻐하는데 견줄 수 있겠소. 라고 말은 길게 했지만 이 말의 의미는 먼 타국에서 고국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단순한 기쁨 그 이상일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오경은 어젯밤 배 안에서 최척의 퉁소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선 가락인데다가 귀에 익은 곡조, 남편의 퉁소 소리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귀에 익은 곡조인지라 혹시 자기 남편이 저쪽 배에 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시험 삼아서 예전에 지었던 시, 그러니까 정황상 예전에는 남편이 퉁소를 불면 아내가 이 시를 지었었던 것 같아요. 이랬던 시를 읊어본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 둘이 약속을 한 것은 아니지만 또는 말로 다 생각을 전한 건 아니지만 서로 마음이 통해서 서로 상대방이 아내인지 남편인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을 통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뜻이 통하게 되는 것을 조금 어려운 한자말로 이심전심, 염화미소, 염화시중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심전심, 염화미소, 염화시중 한자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이걸 뭐 다 한자만으로 쓸 필요는 없고 이런 의미가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세요. 이 글자의 의미는 말이나 글로 통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심전심이란 말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염화미소라는 말은 꽃을 잡고 미소를 띠다. 염화시중이란 말은 꽃을 잡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다. 뭐 이런 뜻입니다. 밑에 해설에도 나와 있듯이 석가모니불이 이심전심으로 불법의 진리를 전해준 이야기에서 전해지는 건데요. 석가모니가 영산회에서 연꽃 한 송이를 대중에게 보입니다. 보이면서 어떤 뜻을 갖고 보여줬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는데 마하가섭만이 그 부처의 뜻을 깨닫고 미소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에게 불교의 진리를 전해주었다고 한다는 데서 유래가 된 표현입니다. 지금은 불교적인 성격보다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 그런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최척과 오경은 마주보고 소리치며 얼싸안고 모래밭을 뒹굴었다. 이거는 너무너무 이제 기쁨과 감격에 가운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난밤에는 양쪽 다 굉장히 긴장이 돼서 잠도 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너무나 반가워했겠죠.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고 눈물이 나자 피눈물이 나왔으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 그림도 굉장히 재미있네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일 테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인 것 같아요. 두 나라의 뱃사람들, 두 나라는 중국과 일본 사람이죠. 이들 주위를 빙 둘러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두 사람이 친척이거나 친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오경도 남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한참 뒤 이들이 부부 사임을 알고서는 모두를 놀라서 얘기를 하죠. 야, 하늘이 돋고 귀신이 도왔구나. 한자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천우신조. 옛날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전대미문.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뭐 천우신조의 기회를 얻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제 고전 소설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런 한자말 같은 경우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의 본문은 여기까지.
이제 뒷부분 줄거리로 해서 소설의 마무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척은 오경과 함께 중국에서 살며 둘째인 몽선을 낳게 되고 몽선이 장성하자 중국인인 홍도와 혼인을 시키는 걸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그 외국인과의 결혼을 금기시하던 시대상을 고려해 보았을 때는 꽤나 진보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듬해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최척은 지금 중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나라 군사로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그래서 또 포로로 잡히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이번에 이제 또 전쟁으로 인해서 세 번째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세 번째인지 기억을 할 수 있나요? 첫 번째는 최척과 오경이 그 약혼한 상태에서 결혼하기 전에 헤어지게 되는 게 첫 번째 이별입니다. 두 번째 이별은 그 정유재란 때 그 온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서 정말 그 고생하다가 나중에 바다에서 만나게 됐던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이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또 명나라와 후금 사이 전쟁 때문에 세 번째 이별을 하게 됩니다. 또 최척은 조선병사로 출전했다가 포로로 잡혀 들어온 아들 몽석, 큰아들이죠. 큰아들 몽석과 포로 수용소에서 또 재회를 하게 되죠. 이런 점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고전소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우연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척과 몽석은 수용소를 탈출해서 원래의 고향이었던 조선 남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경도, 중국에서 나왔던 둘째 아들 몽선도, 그리고 며느리였던 홍도도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남원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또 이제 먼저 남원에 와 있었던 최척과 몽석을 만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온 가족이 다 만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온 가족이 만나게 돼서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되는 것도 역시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로 이제 그 최척전의 전체 줄거리 내용은 살펴봤어요.